ABO 정입니다. 자, 기록할 거고요. 예, 저는 2018년 한 6월 말경에 사인을 하고 암웨이 사업을 하고 있고 경기도 구리시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업 설명을 해주실 김하진 스폰서님은 제가 20대 때 첫 직장 동료였어요. 그래서 간호사로서 이제 병원에서 만나서 그때부터 인연을 이어가고 있고, 이제 결혼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하진 스폰서님은 저기 통영 출신이고, 저는 부산 출신인데, 또 이게 돌고 돌아서, 이 경기도에 와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하진 스폰서님은 가족 중에 동서로 계신 박사연 스폰서님한테 이 사업을 전달을 받으셨고요. 저는 친구한테 이제 전달을 받아가지고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스폰서님은 간호사도 작년까지 일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노후 대책이나 좀 더 잘 살고 싶다는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따셨었어요. 그리고 근데 왜 간호사를 안 하고 공인중개사를 안 하냐? 그 답을 아마 오늘 풀어주시지 싶습니다. 그러면 서로는 짧게 하고 오늘 강사를 모시겠습니다. 다들 뭐 하트 발사 이런 거 많이 하시던데요. 하트 발사 한번 해주세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트 발사. 네. 그러면 음소거 하시고 박수로 김하진 스폰서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가장 애정하는 우리 또 친구 중에 우리 정재인 이사님 소개 감사드리고요. 사실 좀 많이 긴장이 되지만 또 한번 잘 이 시간을 이끌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BO 김하진입니다. 우선 주말 저녁 이렇게 또 귀한 시간에 귀한 자리에 서게 해주신 우리 스폰서님들과 팀의 많은 리더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이 사업을 이제 선택한 이유 등을 스토리와 자료 등을 통해서 가볍게 풀어드릴 예정이고요. 저는 오늘 암웨이 사업을 꼭 해야만 합니다. 암웨이 사업만이 정답입니다. 이런 관점보다는 혹시 저의 이제 고민들과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런 선택지도 있어요라는 그런 의도로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조금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에 제가 화면 공유를 조금 하겠습니다. 네, 화면 공유 다 보이시죠? 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우리 정재현 리더님께서 해주셨는데 제가 간단히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종합병원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우연히 이제 서울에 있는 남편을 만나서 27살이라는 나이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서 가족들과 친구들과 이제 멀리 떨어져서 지금 현재 경기도 남양주라는 곳에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 두 아들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면 제가 이제 그렇게 안 넘겼네, 긴장해가지고. 결혼을 하면 저는 혼자일 때보다 사실은 삶이 더 안정적이고 훨씬 더 여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기대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뭔가 계속 불안감을 느끼게 됐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이제 변수들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변수는 변화를 일으킨 요인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변수들이 저에게 이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자각 같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이 세 가지 이유가 여성들의 경력 단절의 100% 이유라고 여기 보시면 통계청 자료에도 나오거든요. 놀랍게 100%예요. 사실 저도 결혼을 하고 동시에 전업주부로서 전환이 됐었고요. 결혼 전에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좀 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 제일 많이 불리잖아요. 이렇게 주어진 역할에 맞춰 살다 보니까 지금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 내 가족의 인생의 조연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가 한 3살 때쯤 될 때 대학병원에서 임상연구 간호사로 이제 재취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저는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요. 여기 이제 여가부 자료에 보면 저희처럼 경력 단절이 됐던 여성들이
다시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는 여기 보시면 8.4년이 걸린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8.4년이 걸려도 더 무서운 얘기는 내가 기존에 했던 일자리로 돌아갈 수 없는데 저는 감사하게 이렇게 다시 기존에 하던 간호사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간호사 일을 하면서 그냥 저의 이름을 불러주고 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온전히 저를 인정받는 것 같아서 되게 저는 재미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둘째가 계획이 없이 임신이 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사실 뭐 미안한 말이지만 그때는 기쁨보다는 아쉬움이 좀 컸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정도는 또 내 삶이 없어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육아를 하는 그 시간 3년의 시간이 되게 아깝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시 전업에 이제 길로 가게 됩니다. 아이가 커갈수록 우리는 이제 양육에 대한 이제 부담감이 생겼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초등학교 제가 아이 2명을 키우는데 교육비가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뭐 때마다 여행도 가야 되고, 뭐 체험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먹방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식 문화도 많아지고, 아이들이 또 요구사항이 되게 많아서 그 외에 교육비 외에 지출도 무시할 수 없이 되게 컸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새 라이프 스타일이 서로 공유가 되다 보니까 부모들의 능력에 따라서 아이들이 경험하는 것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여기도 제가 자료가 하나 조금 있어서 찾아봤는데 가구 소득상 이렇게 아이들에게 지원되는 양육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에게 내가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과 나중에 우리 애가 진짜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내가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엄마가 될까 되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막 하루에도 몇 번의 꿈을 얘기하지만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부모들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자기의 한계를 보게 된대요. 그래서 오히려 한정된 선택지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그냥 고르게 된다고 얘기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나 그렇게 될까 봐 저는 좀 두려웠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남편과 나이 차이가 8살이 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부모님들도 연세가 좀 있으시고 두 분 다 건강도 조금 좋지 않으신 편이시고 그리고 경제 활동을 그만두셨지만 월 소득으로 들어오는 노후준비는 아직 부족한 상태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중간중간 뭐 병원비라든지 생활비 같은 것도 이제 지원을 좀 해드려야 되는 시기가 됐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 많은 지원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양에 대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갖고 온 거는 위쪽에 이런 뭐 어떤 금액적인 것보다는 여기 아래에 있는 그림이 저는 참 와닿았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이렇게 지금 저희 세대가 아이들도 양육을 하고 하나의 벌이로 그리고 부모님들도 또 부양을 해야 되는 약간의 부담감이 있는데 여기 오르막길을 오르시는 분이 되게 힘들어 보이죠. 저희의 마음일 거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부모님들의 표정을 보시면 되게 불편해 보이세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수입에 의해서 3대가 의존하는 현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조금 염려스러운 것들을 제가 이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험했던 그 변수들은 저희 신랑이 이제 자영업을 해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부럽기도 했죠. 이게 근데 막상 이제 자영업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큰 만큼 재투자되는 지출이 또 컸었고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영향을 많이 받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김영란법이 처음 생겼을 때 저는 이게 옳다. 요새 누가 이제 뭐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뒷돈을 주냐. 아주 옳은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게 저희에게 돌아올 줄 몰랐거든요. 남편이 지금 과거에 이제 하원을 좀 크게 했었는데 뭐 관공서라든지 뭐 학교라든지 그리고 뭐 기업 여러 단체들 이렇게 인사이동 처리라든지 행사가 있을 때 이렇게 좀 크게 이렇게 나가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로 그런 것들이 많이 끊겨서 저희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았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했던 가게가 부동산 정책에 의해서 이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가 보상을 받고 이전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이전을 했는데가 또 2년 있다가 또 택지개발 지정으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는 또 보상을 받고 이동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보상받은 게 투자가 되고 또 그 공백기의 생활비로 쓰일 때 수입이 끊기는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돈이 이렇게 헐어져야 되는지 제가 경험하면서 되게 두려움도 느꼈었고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게 되면 날씨가 좋지 않아도 영향을 받게 되고
또 날씨가 너무 더워도 영향을 받게 되고, 뭐 휴가철은 또 휴가철이라서 영향을 받고, 또 월말은 또 월말이라서 영향을 받고, 사회적인 분위기라든지 뭐 코로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은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리고 뭐 남편이 중간에 한번 사고가 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자영업은 아파서도 안 되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을 지켜봤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결국 계속 자영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업종을 계속 바꿔야 되고, 그때마다 많은 돈이 투자되고,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또 손실이 생기고, 또 새로운 아이템을 찾아야 되고, 뭐 휴일도, 뭐 휴가도, 은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나도 나중에는 저런 비슷한 절차를 밟게 되겠다는 걸 인지하게 됐었고, 그때 당시 이제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되게 유행을 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 드라마에서 이제 여기 배우가 직장 생활을 나오겠다고 했더니 직장에서 나왔던 그 선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회사가 전쟁터라면 밖은 지옥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렇게 견디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저는 상당히 와닿았었거든요. 이런 변수들이 오히려 저는 나중에는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아이들이 어리고 우리가 젊을 때 이런 경험들을 한 게 다행이고,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는 거라고 제가 받아들이게 되면서 남편이 조금 지탱해줄 때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이제 대안을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걸 이제 결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가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 저의 선택지를 한번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공인중개사라는 이제 그 자격증을 그때 제가 둘째 출산하고 3년 정도의 나의 시간이 아까워하면서 그때 이제 자격증을 따놨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개업을 하겠다고 중개협회에서 하는 실무 교육을 이제 받으러 갑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공인중개사의 현실을 접하죠. 왜냐면 그때 당시 다 저한테 공인중개사 해봐라고 했었고, 저도 왠지 그 일을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10개 정도가 문을 열게 되면 8곳을 폐업을 하게 된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이만큼 늘어나지만 50% 정도는 매출 자체가 200에서 3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매출에서 또 100만 원 이상의 영업비가 들기 때문에 실제로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오히려 중개사고 같은 걸로 여러 소송이 있는 사례들을 알려주면서 제가 조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이 일을 좀 배우고 경험을 쌓고 개업을 하자라고 해서 또 일을 배우려고 취업을 하려고 알아봤더니 뭐 아침 9시부터 7시까지 출근해야 되고 주말에도 나가야 되고, 그리고 뭐 7시에라도 누군가가 8시에 집을 보러 오겠다 그러면 제가 남아서 그 집을 보여줘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남편이 자영업에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저까지 시간이 없는 쫓기는 일을 하면 우리 아이들이 케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선택지를 그냥 포기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프랜차이즈였어요. 또 자영업이죠. 그때 제가 2018년쯤에 가게 이제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봤던 것들인데, 제가 그때 생각했던 브랜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브랜드에 이제 그 가맹을 내려고 본사에 전화를 해서 상담을 받습니다. 8평 정도, 그때 당시 2018년 아마 17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8평 정도의 이게 점포를 내는데 한 1억 2천 정도가 들고,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그 계약하는 거 있죠. 월세라든지 보증금 같은 건 별도로 이렇게 했었었고요. 그때 제가 가능하냐, 이제 남양주시 별로동에 사는데 저희 동네에 이게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왜 놀랐냐면 저희 동네에 이미 이 가맹점이 5군데인가가 들어와 있었는데 또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여기 보면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 수가 이땡땡이 월등하게 많죠.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이 가맹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두 번째 알아봤던 데가 아이스크림 이제 가맹점이었어요. 그때 당시 저희 동네 옆에 신도시가 들어오게 됐었고, 그때 이제 상가들이 조금씩 지어지기 시작해서 제가 여기 이제 본사에다 전화를 해서 혹시 제가 그 신도시에 이 가맹을 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 상담하시는 그 직원분이 거기는 이미 2, 3년 전부터 가맹을 예약하신 분을 넣어놓고 예약하신 분이 계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커질 때까지는 그분께 독점적으로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그때 당시 이 가맹을 내기 위해서 한 3억 정도가 들었어요. 저는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남편 일도 정리를 해야 됐었고 뭐 돈을 다 끌어모으거나 모자란 건 대출도 받아야 되는 정도의 규모였는데 누군가는 이미 그 돈을 그냥 묵혀두듯이 놔두고 있다는 것도 경제적 이런 돈에 따라서 이제 기회도 달라지구나라는 걸 제가 좀 경험했었고 그때 당시 그 컨설턴트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제 남양주에 저기 구석에 어느 매장 가능하다 혹시 하시겠냐라고 했을 때 제가 거기 너무 구석이고 사람이 많지 않지 않나요? 라고 했더니 구석이라도 월세 같은 네 이주혜 리더님께서 낙서를 해주십니다. 구석이라도 월세 이제가 낮기 때문에 또 다른 이제 메리트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조심히 저에게 여쭤보더라고요. 혹시 이 가맹을 하시는 게 이 가정의 주 수입원인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당연히 저는 주 수입이라고 그랬죠. 남편의 일도 정리해야 됐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솔직히 말씀드리겠다. 이 가맹은 한 50% 정도는 본사에 지불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료비라든지 가맹비 때문에 50%는 본사가 가져가고 여기에서 20에서 30%는 가게세라든지 인건비 등으로 나가다 보면 매출의 20% 정도를 순수이익으로 아마 가져가시게 될 텐데 제가 만약에 사모님이 부수익원으로 이거를 워낙에 하시려고 하면 추천드리겠지만 주수익원이면 조금 더 고려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너무나 솔직한 상담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을 듣고 이 가맹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게 그 이후에 코로나 작년 때 제가 찾아봤을 때 프랜차이즈가 5년 이내 거의 다 사라졌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 알아봤던 2018년도 그 이후에 자영업 폐업률이 거의 90% 가까이 육박했었고 이런 헤드라인 뉴스만 따와도 보면 프랜차이즈 폐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도 모르는 그 분에게 너무나 큰 감사함을 지금 현재 느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대안은 플로리스트였어요. 저희 남편이 이제 하원을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왔다가 제가 바쁠 때 좀 도와주고 그러면서 그 직원 언니에게 제가 조금 꽃 이게 만지는 일을 배우게 됐었고 그렇게 뭐 이렇게 나쁘지 않아서 어차피 남편이 계속 이 계통의 일을 할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배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도 저희 남편이 이제 지하철 역사 쪽에서 이제 플라워 샵들을 이제 여러 개 운영 중인데 주위 사람들은 아직도 저에게 아메를 잘 하고 있지만 그냥 매장 하나를 그냥 차라리 맡아서 하지 아메 하지 말고 뭐 주인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르다. 훨씬 더 거기 이제 매장을 돕는 것이 너에게 비전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저를 많이 설득을 해요. 근데 물론 당장의 수입의 크기를 봐도 그쪽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 집 가정의 주 수입원이 하나이면 만약에 그게 흔들린다면 지난번처럼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했던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겠구나라는 것을 제가 계속 인지하고 있으면서 나는 다른 일을 해야 돼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이제 저의 대안도 이제 선택을 하지 않게 되죠. 네 번째는 간호사였습니다. 솔직히 아까 제 취업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음만 먹으면 제가 바로 재취업이 가능하거든요. 당장 뭐 내일부터 나와라 이렇게 하지만 돈을 많이 버는 간호사가 되려면 3교대를 해야 되는데 경력직을 뽑지 않아요. 큰 병원들은 뽑지 않고 사실 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가 20대 때 3교대를 훈련만 하고 그만뒀고 우리 정재현 리더님도 3교대 때문에 아주 몸에 흑사를 당하셔가지고 빨리 그만두셨거든요. 왜냐하면 이 일은 그 소득 대비 건강과 맞바꾸는 느낌이 들었었기 때문에 그랬었고요. 사실 또 이거는 유효기간이 있는 일이죠. 제가 뭐 40, 물론 40까지는 할 수 있겠지만 50, 60대까지 내가 이 일을 한다는 것을 상상하기도 싫었었거든요. 제가 이런저런 고민을 할 때 아까 우리 스폰서님 소개를 해주셨지만 저희 남편의 외사촌이 김도영 스폰서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도영 스폰서님의 와이프가 이제 박사연 스폰서님이시죠. 그때 제가 조금씩 제품을 박사연 스폰서님께 쓰고 있었어요. 취득 동서에게. 그러면서 가끔 만나게 되고 저의 이런 고민들도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할 때 우리 스폰서님께서 한 권의 책을 저에게 주고 가셨습니다. 그 책은요. 제가 지금도 가장 좋아하는 책인데 사이드 잡 더블 잡이라는 책이죠. 이 책은 경영학 박사인 이영건 박사님께서 쓰셨고 제가 이분의 사진을 보면서 옛날에 저희 아빠가 아침마당을 항상 틀어놨었거든요. 그때 당시 이분이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었었고 이런 낫이 익었었어요.
이분이 그 책에 뭐라고 했냐면요. 막연히 내일은 오늘보다 분명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내일 역시 오늘과 같다면 하루하루가 모여서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는 것인데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이 구절이 저는 저한테 이렇게 한 대 맞는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좀 복잡해지면 아유 어떻게 되겠지라고 했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원점에서 또 고민하는 걸 반복했었고 저희 남편에게 우리 뭔가 해보자. 나 이렇게 더 잘 살고 싶어라고 욕심을 내면 저희 남편은 다큐멘터리 동행이란 걸 틀어주면서 그 다큐가 좀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의 스토리를 이제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건방지게 그냥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시간이 더 지나다 보면 나아지겠지라고 하면서 다시 안주하는 걸 반복했었거든요. 그때 저희 삶이 하루하루 똑같았었어요. 그런데 이 책의 구조를 보면서 이 하루가 반복되는 하루가 쌓인다고 해서 변하지 않겠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그 책 밑에 보면 모든 것은 시간 속에 만들어진다. 즉 시간을 얼마나 가치 있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오로지 자기 하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면서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했었거든요. 그때 당시 저는 성수기 때만 잠시 남편을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좀 남는 시간을 가치 있게 쓸 수 있는 일이 뭘까? 시간을 투자해서 뭔가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소득의 종도 다르고 성질도 다른 소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소득의 종류를 보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임시소득, 노동소득이라 하는 것과 자산소득이 이 두 종류로 크게 나눠집니다. 임시소득은요. 나의 노동력과 내가 시간이 투자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감정도 되게 많은 소모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과 소득을 맞바꾸는 소득이었고 제가 경험했던 급여라든지 남편의 자영업비 이런 것들이었고요. 노동력과 시간이라든지 이런 걸 투입하지 않으면 언젠가 제로가 되는 불안정한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산소득은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소득을 만들어주는 거고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인해 가는 임대료 그리고 주식에 갖고 있는 배당금 이게 저작권료라든지 금융이자 등이 이에 해당되죠. 이것은 이제 내가 권리를 갖고 있다면 기한이 없는 시 나올 수 있는 안정된 소득입니다. 그죠? 저는 제가 경험하고 보고 자란 소득이 임시소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불안했던 이유도 내가 임시소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또 깨닫게 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시소득을 갖고 있지만 저도 그랬고 언젠가 이게 제로가 되는 소득이라는 것을 거의 인지하지 못하고 살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무런 준비 없이 맞닥뜨렸을 때는 정말 그때가 이제 위기가 되는 건데 그나마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소득이 필요성도 인지하게 되고 다른 소득의 필요성도 인지하게 되면서 제 주변에도 뭐 대기업 다니면서 뭐 쿠팡 이체하시는 분도 있고 남편이 교사시고 와이프는 아이들을 보내놓고 어린이집에서 이제 뭐 급식 보조하다가 또 오후에는 또 쿠팡 배달하는 것도 하시고 이렇게 투자 트레이더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 때 대부분은 그냥 개수만 늘리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의 선택의 기준은 소득의 크기라든지 개수가 아니라 소득의 성질이다. 즉 내가 얼마 버는 일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벌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 직장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고 내가 현재 임시소득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임시소득 플러스 임시소득이 아니라 지금 현재를 받쳐주는 임시소득과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자산소득의 성질, 다른 성질의 일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메이 사업에 실시간 투자가 가능한 임상연구 가능사,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 시간이 되게 자유롭거든요. 그 일과 자산소득을 가장 쉽게 만들 수 있는 제가 알기로는 아메이 사업을 이제 병행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 자산소득에 대해서 많은 경제 관련 전문가들이 강조를 하거든요. 이분은 저희가 알아 유명하시죠. 워렌 버핏. 이분이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려고 했어요. 자, 이 잠자는 동안에 들어온 돈이 뭐냐면요. 자산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분은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그 로버트 머튼 교수님이신데 하버드대에서 지금 MIT에서 또 이제 경제 관련돼서 재무 설계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이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기로는 밑에 빨간 글자를 보면요.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이 아니라 월 소득의 개념에서 우리가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 전 재산이라고는 집 하나, 막상 생활비는 쪼들이 이게 언제 거야? 처음 할 건가 보다. 응. 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의 수많은 은퇴 준비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죠. 자, 대부분의 저희 부모님도 그러시고 집 하나 있으시고 월 인컴 자체가 되게 부족하시기 때문에 지금 노후 생활이 편치 않으시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2019년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은퇴 이후에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얼마나 발생시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자, 현금 흐름, 이게 뭐죠? 자산소득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전문가들이 왜 자산소득을 강조하냐 하면요. 자, 이것 때문이죠. 경제 수명과 평균 수명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계속 대비하라고 저희에게 사인을 줍니다. 자, 경제 수명이란 것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기간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경제적인 은퇴를 했을 때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 그 기간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과거를 보시면 우리가 돈을 쓰는 시기, 노후보다는 돈을 버는 시기가 훨씬 더 길기도 하고,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 세대는 기회가 많았죠.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기회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면서 저축을 가능했었어요. 그런데 현재를 보면요. 돈을 버는 기간은 되게 짧아졌고 돈을 쓰기만 하는 기간이 너무나 길어졌죠. 이런 갭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경제 수명은 짧아지고 평균 수명은 길어지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수입 없이 잠시만요. 저희 아이들이 조금 떠들어서 잠시만요. 네. 수입 없이 지출의 시기가 길어지는 것은 또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왜 넣었냐면 2019년 당시 여성과 남성의 평균 이제 기대 수명을 얘기한 거고요. 이걸 평균을 얘기하면 83세 정도가 되고 잠시만요. 네, 이게 생방송의 묘미가 아닐까 싶네요. 죄송해요. 잠시 주변 정리하고 다시 들어오십시오. 아들이 둘이라 예, 그렇습니다. 잠시만 기다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개구장이라서. 그래서 이제 평균 기대 수명이 80세 이거 봐봐. 되고, 그들의 경제 수명이 한 75세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저희 윗세대들이. 그러니까 8년 정도는 아무런 이런 공백기로 지내야 되고, 저희는 더 길어질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처음 아메 사업을 할 때, 이제 현실 점검 할 때 봤던 놀라운 사진인데요. 이거는 세계적인 영향력이 있는 타임지라는 잡지 2015년도 표지를 제가 따온 건데, 저희 둘째가 2015년생이거든요. 그때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2010년 올해 태어난 아이가 142세까지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되게 무서웠거든요. 우리도 많이 사는 게 두려운데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기회도 없을 것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이 긴 세월을 버틸 수 있을까? 저는 이런 염려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은퇴라든지 이런 경제 수명은 사실 3대의 생존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지금 저희 30대, 40대는 대부분 저축 없이 현재 버는 걸 거의 쓰고 있거든요.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죠. 그리고 이제 취업이 늦어지고 이제 결혼과 출산도 늦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 양육도 어때요? 더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은퇴를 할 때 아직도 아이들이 독립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노후와 부모님 노후와 아이들까지 케어가 다 돼야 되는 그런 문제를 또 갖고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산소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부터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현금 흐름의 사분면. 이거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에 나오는 거고,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이제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직장인 영역이죠. 여기서 제가 안정된 직업으로 썼지만 이건 불안정한 성질을 수도 얘기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고 시간과 노동력이 돈으로 교환되는 거고, 나의 노동 가치가 떨어지고 내가 아프고 그렇게 있을 때는 언제든지 수입이 스탑될 수 있죠. 그리고 통제권은 나의 시간과 나의 몸뚱이는 저의 통제권을 벗어나죠. 고용주께 되는 거죠. 제가 3교대를 할 때
밤에 잠을 자고 싶고 뭐 연휴 때는 부모님을 보러 가고 싶지만 병원에서 짜는 스케줄대로 저희는 움직여야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이지만 내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겠구나라는 것을 이제 저는 실제로 경험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는 사람들, 자영업입니다. 제가 이걸 알기 전에는 저희 신앙을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제가 대놓고 자영업이라고 하죠. 대부분의 자영업은 다 이제 사업이라고 오해하지만 자영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되게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도 이 영역 안에 포함되죠. 왜냐하면 남에게 일을 맡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과 이분들도 시간과 노동력으로 돈을 맡겨야 하게 되는 겁니다. 수입의 크기는 클 수 있으나 이 속성은 변하지 않는 영역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업가 영역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간과 노동력을 구매하는 사람들이죠. 본인 대신 일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수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고 이건희 회장님이 병원에 있어도 또 누군가가 또 다른 곳에 가 있어도 삼성이라는 회사가 다 잘 굴러갈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시스템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노동으로부터 되게 자유로운 영역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투자가의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저는 정보와 돈을 가지고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영역도 내가 뭐 시간과 노동을 크게 투자하지 않아도 그 자산으로 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자유로운 영역이고요. 이렇게 반 갈라서 왼쪽에 있는 영역은 제가 아까 설명했던 임시소득의 영역이고 오른쪽은 자산소득의 영역입니다. 자, 이 영역은요, 왼쪽은요, 95% 사람들이 5%의 부를 놓고 싸우는 퀴틱이나 레드오션이고 이쪽 영역은 5% 사람이 95%의 부를 갖고 여유롭게 있는 블루오션 영역이죠. 결국에는 자산소득을 얻기 위해서 저희는 이 벽을 뚝 뚫고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에 이거에 관련돼서 솔루션을 세 가지 선택지가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세요. 자, 첫 번째는요,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카오톡이라는 그런 플랫폼을 하나 만들든지, 또는 뭐 삼성 같은 기업을 만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드는 거지만, 저는 능력이 없어서 이걸 만들 수 없었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구매하라. 이렇게 되면 프랜차이즈 같은 거를 구매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내가 직접 하는 것은 자영업의 영역이죠. 이건 뭐냐면요. 배달의 민족이 독일 기업에 제가 알기로는 5조 안 돼 넘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스타일난다라는 쇼핑몰도 로레알이라는 글로벌 회사에 엄청난 큰 액수로 이렇게 넘어갔죠. 이런 시스템을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구매를 하라는 건데 저는 이제 일반인들에게는 더 어렵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요. 시스템을 활용해요. 대신에 검증된 시스템을 활용해라라는 게 있고요. 자, 시스템을 이제 활용하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아무 조건 없이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은 저는 아메이였거든요. 아메이는요, 성공 창업 이념이 이제 성공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모토로 설립이 된 회사였고요. 이미 60년이라는 역사가 검증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는 시간 관계상 많이 풀 수 없고 간단히 사진 몇 장만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건 아메이 본사의 사진이고요. 여기 보시면 여의도 면적의 3분의 1 크기, 뭐 이렇게 뭐 10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 진출을 해서 하나도 이제 실패해서 나온 케이스가 없고요. 1000여 가지 이상의 국제 특허와 자부심이 있는 전 세계 4대 농장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이기도 합니다. 화학 공장으로 시작했지만 세제 공장으로 시작했지만 굴뚝이 없어요. 공기를 다 정화시켜서 내보내다 보니까 공기청정한 기술이 뛰어났고요. 그리고 물, 여기 뒤에 보시면 물이 있는데 1리터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낚시대회 같은 것도 열린다고 하는데 세계 그런 그 공장에서 나오는 물을 다 정화시켜서 내보내다 보니까 정수 기술이 뛰어나서 아메이 정수기가 글로벌 세계 판매 1위를 계속 유지하는 이런 기술력이 있죠.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이 제품을 접근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했던 기술들이 나중에 환경이 오염돼서 이렇게 제품을 출시됐지만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윤 목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내잖아요. 저는 이렇게 제품을 접근하는 관점도 다르기 때문에 이 회사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 왼쪽에 있는 리치드 보스와 제이벨 앤델 이 두 분이 창업자시고 지금은 두 분 다 작고하시고 2세대 경영진으로 넘어갔고 전문 경영인과 함께 이렇게 지금 회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에 대해서 사실 의심이 좀 있었었어요. 근데 이걸 하나 보고 제가 감히 이 회사를 평가할 그런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미국 상공회의소는요. 사실 미국의 경제는 글로벌 경제랑 똑같죠. 300만 개 이상의 기업을 대표하는 이런 협회인데 여기 보시면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단체이고 세계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 단체의 의장을 여러 번 취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인 대표로 한국에 오게 되면 이렇게 대통령들과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해서 방문하기도 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그 기존의 미국 대통령들이 아메이 이렇게 행사에 와서 연설하셨던 것도 있고 실제로 빌 클린턴이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은 국가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메이가 하고 있는 기여를 되게 많이 인정해주는 그런 스피치도 한 걸 제가 이제 찾아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방송에 나왔던 건데 EBS 방송에서 우리나라의 부자와 그때 이슈가 많을 때 다른 세계의 다른 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이렇게 비교를 하는지 그런 프로그램에서 첫 번째로 찾아갔던 게 이제 아메이 이때 이 아메이라는 회사가 지역사회와 어떻게 공존하고 그걸 어떻게 또 사회에 환원하는지 그런 것도 좀 다뤘었고요. 그리고 이 SB에서 나온 이거는요. 마케팅들이 너무 많은 마케팅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를 대표하는 회사의 소개로 이제 글로벌 A사, 아메이사가 나왔게 됐고요. 그리고 이건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지 어떻게 상생하는지에 대해서 나오면서 한국의 아메이 부사장님이신데 우리 그 한국 아메이에서 20년 이상 중소기업과 상생하고 있는 원포원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하는 이런 방송들도 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궁금하면 이건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초대하신 분께 이렇게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메이 사업이 어떻게 자산 소득으로 만들어지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메이 소득이 어디서 나오는지 다들 궁금해 하시거든요. 대부분 제품 판매하는 수입이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저뿐만 아니라 저희 소비자, 스폰서님들도 아메이에서 직접 거래를 하기 때문에 모두 같은 금액으로 제품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럼 어디서 수익이 창출되느냐? 유통에 참여한 대가로 우리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품이 이제 공장에서 제조하게 되면 유통 단계, 여기 생산비라든지 유통비, 도매, 뭐 물류, 광고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유통비까지 붙여서 소비자에게 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메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유통 단계를 배제하자. 그래서 소비자가 그냥 직접 거래를 하겠다라고 해서 마케팅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는 절약된 유통비를 가지고 제품 연구라든지 개발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주고요. 그리고 신제품을 출시해주고 어플이라든지 전국에 있는 16개의 센터, 뭐 전 세계 이런 아메이 그런 관리를 해주고 뭐 배송과 품질 보증 등에 대한 책임을 회사가 지는 거죠. 유일하게 마케팅만을 일반인 우리에게 위임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유통비로 지출될 금액을 제품을 사용해주는 소비자와 유통을 도와주는 사업자에게 법에서 정해진 35% 범위 내에서 돌려주겠다라고 이렇게 결정한 거죠. 사람들이 이제 마케팅이 위임됐네? 마케팅이라고 하면 되게 특별해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들이죠. 왜냐면 우리가 기존에 소비를 하고 경험을 하면 사람들한테 좋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어디가 맛있더라, 어떤 영화가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 했던 거에다가 연결이라는 하나의 단계만 추가를 하면 소득이 창출되는 이 마케팅이거든요. 내가 근데 이거 연결하기 싫어. 내가 그냥 경험해서 끝나고 싶다 그러면 경험해서 끝나면 되는 거고요. 내가 그냥 소비까지 하겠어. 다음에 하면 공유까지 해서 끝나면 되는 거고 내가 이걸 연결을 통해서 내가 소득을 창출하겠다. 이런 것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돌려주느냐. 자, 수익의 배분 기본 원리를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4명의 그림을 그려놨고요. 20만이라는 단어를 적어놨습니다. 수익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동등한 상황을 지금 설정해 놓은 거고요. 아메이는요, 제품에 점수들이 붙어 있어요. 그 점수들로 인해서 매출 기여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보시면 배분이 되는데 A는 제품을 써보고 좋아서 B라는 친구한테 소개를 했어요. B도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빠랑 엄마한테 아메이 제품이 좋아라고 한번 써봐라고 하면서 이제 소개가 시작된 거죠. 자, A는 회원수가 4명입니다. 왜냐하면요. 아메이는 추천인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나로 인해서 누가 이 사람이 연결됐지 그 추천인으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매출을 공동금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A로 인해서 일어난 4명의 회원수 그리고 매출은 80만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회원수가 3명이고 매출은 B로 인해서 일어난 매출 토탈 합하면 60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C와 D는 똑같이 회원수는 1명씩이고 매출은 20, 20 동일합니다. 사실 누가 가장 많은 보너스를 받을 것 같냐라고 제가 처음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당연히 A라고 대답을 했고요. 제가 사업을 하면서 대부분 사람들한테 여쭤보면 95% 정도가 A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배분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아메이는 후자순이에요. 먼저 가입대에 있는 사람에게 캐시백을 나눠주고 남는 것이 또 이제 배분되는 건데 C와 D 같은 경우에는 20만이라는 제품을 썼기 때문에 여기에 기여도를 보시면 3%의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6,000점이라는 포인트를 받게 되고요. 캐시백을 받게 되고 자, B 같은 경우에는 60만 매출이기 때문에 60만은 6%에 대한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60만 곱하기 6%는 36,000원의 캐시백을 받게 되지만 이 안에는 C와 D에 기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24,000원 정도가 되죠. 자, 그리고 A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80입니다. 가장 크죠. 6%, 60만과 120만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6% 적용을 받고 여기에서 48,000원에서 B, C, D의 기여를 빼고 받을 수 있는 것은 12,000원입니다. 조금 이상하죠. 저는 이게 되게 의외였거든요. 왜 A보다 B가 더 클까라고 제가 의문을 말씀드렸더니 아메이는 투자수 그리고 노력한 만큼 합리적으로 배분해주고 열심히 한 사람이 늦게 시작해도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마케팅이라고 해서 제가 되게 놀라웠어요. 저는 이거 하나 보고 사업을 또 결정하게 됐었거든요. 이렇게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마케팅이다 보니까 에디슨 마케팅상이라는 것을 받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에디슨 어워드라고 실제로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마케팅이라든지 이렇게 혁신의 우수성 인정받는 상이고 이쪽에 보시면 저희 창업자 두 분께서 이미 이렇게 받으셨죠. 이 상은요. 여기 보시면 테슬라 요새 되게 많이 방송에 출연하시는 일론 머스크라든지 애플의 스티브 잡스 그리고 테드 기획자라든지 코카콜라 여기 있으시네요. 그리고 제너럴 모터스 이런 유명하신 분들이 되게 받는 그래도 권위 있는 그 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도 받은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손해보지 않는 그런 마케팅이죠. 자, 그럼 기본 원리가 이해됐으면 제가 수익을 조금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아메 사업을 이제 결정하면서 조금씩 알리기 시작합니다. 가족, 친구 그룹, 동료 엄마 그룹, 직장인 그룹,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수익을 이제 발생을 시켜보는 거죠. 자, 어느 순간 제가 1000만이라는 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성장하게 되죠. 자, 저는 이때 0이에요. 제가 이걸 왜 0으로 적었냐 하면 사업 설명을 하거나 제가 이해할 때도 내가 얼마 이상 사야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제가 오해가 있었거든요. 근데 매달 의무 구매 조건 없이 아메이는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매출의 기여도를 계산해서 다음 달에 지급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에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가셔서 하나도 구매하지 못했다. 지난달에 산 게 남아서 구매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이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의 총 매출은 나로 인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A, B, C, D가 합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1,000만은 여기서 제일 높은 21%의 캐시백을 받게 되거든요. 210만 원이 책정이 되고요. 여기에서 A 그룹은 400만. 400만은 여기 보시면 15%가 되죠. 15%에서 60만이 되고 빼줘야 되고 B그룹 300만은 여기 보시면 12와 15의 차이기 때문에 12%를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B그룹에는 36만 원을 빼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C그룹 같은 경우에는 200은 120과 240의 사이기 때문에 9%의 적용을 받고 18만 원을 또 제가 빼줘야 되고요.
B 같은 경우는 뭐죠? 100만, 6%를 적용받기 때문에 6만 원을 제가 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는 걸 제가 가져가게 되죠. 자, 이거는 이렇게 다 합하게 되면요. 120만 원이 나오고 저에게 배분되는 캐시백에서 120을 빼고 나면요. 약 90만. 제가 이거 점수라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소득으로 돈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5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이런 금액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 금액이 매달 나옵니다. 이렇게 1,000만이 됐을 때. 왜냐면 생필품이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에서 생필품이 계속 매달 떨어지면 사야 되기 때문에 돌게 되고, 그리고 평생, 회사가 존속하는 이상은 평생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제품이 일을 하다 보니까 소개가 나오고 신제품이 계속 출시되다 보니까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세금이나 아무런 조건 없이 아이들에게 상속되는 무형 자산의 이제 그런 성질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 1,000만이라는 네트워크 유통시킨 거에 대해서 12달 중에 한 번 정도 했을 때는 SP, 실버 프로듀서라고 해서 은을 만드는 사람 정도의 수익이 된다라고 하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정도가 소득으로 나옵니다. 여기는 150인데 여기는 200이라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마케팅이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보너스 플랜들이 추가됐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정도는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조금씩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1,000만이라는 네트워크가 12달 중에 3번 정도 또 이렇게 유지될 때가 있죠. 그거는 GP라고 해서 골드 프로듀서. 이때도 비슷하게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원 소득이 됩니다. 자, 그리고 1,000만 네트워크가 12달 중에 6번 정도가 되는 것은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아메에서 정식 사업가로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월소득 플러스 보너스도 받게 되고, 연말 보너스를 수혜에 갖는 조건도 되죠. 그리고 1박 2일 본사 세미나에 초청을 받게 됩니다. 인정식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1,000만 네트워크가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정적이게 이 1,000만이 유지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12달 중에 12달이 이렇게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해서 이때부터는 연소득 개념이거든요. 연말 보너스라든지 다른 보너스들이 추가되면서, 그래서 연봉으로 세후 4에서 5천 정도, 그리고 여행 보상도 누릴 수 있는 조건이 또 되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간호사가 월급이 좀 많은 편이긴 했지만 세후 금액으로 3교대를 해도 이 금액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간호사 일보다 아미 사업이 더 수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일을 해도 이 돈을 벌 수 있구나라고 조금 몰랐습니다. 제가 이 3년이란 시간 안에 이걸 만들 수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수입을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업을 하다가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다가 제 친구 중 누군가가 너처럼 나도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너가 좀 도와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그 친구를 도와서 열심히 같이 그룹을 성장시키죠. 이렇게 됐을 때 이번 달에도 저는 아무것도 사지 않고 네트워크를 이제 성장시켰습니다. 저희 총 매출은 2,000만이 되고, 여기 보시면 최상위 받을 수 있는 게 21%예요. 그래서 21%니까 2,000에 대한 21%, 420만이라는 캐시백이 저희 그룹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서 아까 A, B, C, D 거 다 동일한 조건이니까 빼게 되면 120, 마이너스 120이 되는 거고, 자, 이 그룹 것도 제가 배분해 드려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1,000만에 대한 21% 적용을 받아서 210만 원을 제가 또 배분해 드리고 남는 금액이 90만.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150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받게 됩니다. 자, 일을 2배로 했는데 받는 금액이 동일하다. 자, 이때부터 아메이는요, 2차 보너스라는 성격의 수입이 또 추가되는데요. 이게 저는 아메이 소득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2차 보너스, 일하는 사람을 나처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기 때문에 특별 보너스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메이는요, 혼자 잘 사는 것보다는 함께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보너스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룹의 매출 1,000만에 대해서 2차 보너스 6%를 주어지면요,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100만 원 정도가 저에게 들어오게 되고, 얘는요, 자산소득의 성격이 커요. 그래서 내가 자산소득의 크기를 또 많이 키우고 싶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도우면 되는 거거든요. 아메이 사업이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막연해 보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 저는 심플하게 정리하면 나처럼 1,000만 원 할 수 있는 그룹을 그 리더로 키워내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모방하는 거는 어렵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모방을 해서 똑같이 할 수 있게끔 복제시키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산소득의 본질을 갖고 있죠. 제가 이제는 이제 제가 이제 제가 할 줄 아는 리더가 되고, 그리고 제가 만약에 2명의 이런 저와 같은 사람을 돕는다면요, 아메이에서 이제 사파이어라고 하는 보석팀을 받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연봉이 한 6천만 원 정도 가량 되고요. 그리고 B라는 친구는 나는 3명에게 이 기회를 전달해서 함께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요, 에메랄드라는 핀으로 연봉 한 8천에서 1억 정도 이렇게 받게 됩니다. 그리고 C라는 친구는 나는 많은 사람 6명 정도에게 이 사업을 전파하고 싶고 함께 한번 잘 살게 노력해 보겠다면 다이아몬드라는 핀을 인정받게 되고 연봉이 1억 5천 이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뭐 아메이 다이아몬드가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시면 아메이 다이아몬드는 중간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각자의 꿈의 크기에 맞춰서 얼마든지 도전할 하는 게 가능한 사업이고요. 여기 보시면 제가 따로 소개 안 한 브론즈 핀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사업에 얘기한다고 할 때, 제가 아메이 사업은 좀 부담스러워야 하시는 분이 있으시거든요. 이게 사업이 좀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좀 초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본사에서 되게 획기적인 보너스를 또 최근에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것까지 제가 설명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초대하신 분들께 한번 여쭤보기 바라겠고요. 제가 아메이 사업이 아까 파운더스 플래티늄이라고 하는 그 연소득이 4에서 5천까지 되는 핀을 3년 만에 했다고 했던 것은 제가 이렇게 했어요라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님의 도움과 또 팀의 전략과 그리고 시스템으로 이걸 성취할 수 있었어요. 저는 이게 자랑보다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그때 겸업으로 했었고요. 아까 보시다시피 저가 정말 개구장 아이들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독박 육아를 했고 그리고 친정의 관리도 엄청나게 했었기 때문에 제품도 써주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좀 비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시댁은 제품을 써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세요. 그렇게 지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했던 이유는 이 아메이 사업의 특징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 무자본. 리스크가 없다는 것은 사실 금전적인 리스크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저는 그때 시간이 남았었거든요. 어차피 남는 시간이고 돈도 들지 않고 내가 3년 해보고 안 되면 다른 거 하자라는 그런 기한을 정해놨었어요. 대신에 3년 동안 제대로 해보자. 왜냐면 저도 되게 많은 반대를 받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제대로 하지 않고 그만뒀을 때 또 누군가의 이 기회를 뺏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오기로서 한 3년이라는 시간을 걸어봤었습니다. 그리고 무점포라는 특징은 자영업에서 가장 큰 지출이 가게세, 인건비, 물품 재고비 뭐 이런 구입비 이런 건데 지금 저희 남편이 이제 지하철 역사에서 매장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여의도 매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월 임대료가 엄청납니다. 강현 스포서님께서 예전에 미라클 모임 때 한번 말씀해 주셨는데 지하철 그냥 지나가면 있는 그 한 30평대 그 매장이 월 임대료가 지금 코로나라서 깎아줘서 2천만 원이거든요. 그때 3월 달에 그 금융센터 근처가 이제 코로나가 너무 피크였고 직원들도 코로나로 걸리기 시작하고 그런 금융센터에 휴가처럼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신랑이 저에게 우리도 저도 코로나 걸렸었고 신랑은 다행히 증상이 없었거든요. 가게를 한 일주일 정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저의 원래 성격이면 오빠 그냥 쉬자. 혹시 또 피해가 될 수 있잖아라고 말을 하는 성격인데 그때 제가 머릿속으로 월 임대료가 이만큼이고 가게에 지출되는 비가 이만큼인데 일주일을 쉬게 되면 우리가 보는 손실이 얼마지라고 하면서 선뜻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을 하지 못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점포도 없고 제가 고용해야 되는 그런 직원도 없기 때문에 물품을 쌓아둬야 되고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좋았다는 것들. 자, 그리고 무경험.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제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게 그 분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크죠. 그런데 이 사업은 경험을 공유해주는 그리고 올바르게 방향을 안내해주는 스폰서님도 계시고 그리고 팀도 있으시고 그리고 완벽한 시스템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무제한. 가게는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약속 시간 같은 거. 몇 시부터 몇 시 오픈하겠다. 언제 쉬겠다. 그리고 날씨나 개인적인 사정에 상관없이 그 공간에 나가 있어야지 수입이 창출되거든요. 그런데 아메이 사업은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다 보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간호사 일을 하면서 겸업으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역과 시간에 상관없이 저는 제주도에 있는 파트너 이사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제 그 직장인 파트너 이사님들이 꽤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아이들을 다 케어하고 저녁 먹이고 씻기고 9시쯤에 미팅도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 이 사업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5번째 특징은요. 만족 보존 제도예요. 반품이 된다는 것이 제가 가장 큰 메리트가 있었는데 이 제도는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부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 제품 써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미안해서 제품에 대해서 그냥 불만족스러울 때 왜냐면 다 사람마다 이게 다르니까 기준이 그거에 대해서 선뜻 말을 하지 못하지만 저는 이 만족 보증 제도를 해주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되게 부담 없이 제품을 씁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품이 일을 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너무 좋아서 그 반품이 거의 들어오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파운데이션이 이제 톤이 맞지 않아서 이제 환불했던 케이스가 있죠. 사실 이 만족 보존 제도라는 것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내가 개개인에 대한 만족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6번째는 이 사업의 특징은 연금성 소득이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선택지 중에서 가장 적은 돈을 버는 일이었어요, 초기에는. 그래서 초기 우리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사실은 현타를 많이 느끼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도 약간 그럴 때가 있었던 적도 있죠. 근데 저는 처음부터 투자로 접근을 했었어요. 시간이 걸리는 일이구나. 그러면서 이거는 연금성 소득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냥 내가 시간만 투자해보자. 시간이 지난 후에 뭔가 되어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7번째는요. 생필품이라는 게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어차피 쓰는 아이템이었죠. 제가 쓰고 있던 것들에 대한 브랜드 체인지를 하는 거였고 이게 그냥 소비에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출에 연결되는 것. 그리고 이거를 또 쓰고 좋아서 이야기하면 우리 상대방들도 어차피 쓰는 거니까 한번 해보는 거죠. 근데 제품의 품질이 좋다 보니까 재구매가 또 발생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하면서 가족 이야기라든지 뭐 건강 이야기도 하게 되고 남편의 이야기, 뭐 교육 이야기 하다 보면요. 사실은 이런 일상에서 이런 사업들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사업을 하게 되면 나 너처럼 못할 것 같아. 난 지금 생활이 너무 편해서 뭔가 변화가 되는 게 싫어라고 이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아내를 해서 생활이 바뀌기보다는 기존 생활에 그냥 아내가 플러스 되는데 크게 표가 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제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계속 그냥 사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이 생필품이라는 아이템이 비전이 없고 또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좀 싫어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이분은 제프 베조스예요. 아마존 그 설립자시고 세계 부자 1위였다가 뭐 바뀌기도 했었죠. 이분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한답니다. 왜냐면 세계 1위 부자였으니까 혹시 10년 후에 어떤 게 바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신기한 게 아무도 10년 후에 바뀌지 않을 게 뭔지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더 저렴하게, 더 빠르게 배송받기 원할 거고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에서 선택하기 원할 건데 그런 건 변하지 않을 거다. 마지막에 보면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이 뭔지를 안다면 거기에 큰 투자와 노력을 해다 좋다라고 이분이 합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는 변수가 없는 아이템을 찾아내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사업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10년 후에 변하지 않는 것에 주목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필품은 시대가 변화가 되고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적 분위기가 어떻든 영향을 받지 않죠.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는 오히려 사재기를 해놓을 정도로 그런 아이템인데 저는 이제 모든 것이 격변하고 있는 시대에 생필품 진짜 변하지 않겠네? 앞으로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선택하게 됩니다. 자, 너무 좀 지루하셨나요? 시간이? 다들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가지고 반응들 잘 모르겠습니다. 1시간 정도 됐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보시면 다들 표정들이 어때요? 다들 좀 밝으시죠? 다 사진을 넣지는 못했는데 저는 아메이 사업을 이제 선택할 때 많은 반대를 경험했었고 저 또한 헷갈리는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선택을 의심했던 적도 있었고 최근에도 의심을 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가능성을 봤던 것 같아요. 여러 선택지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는 건 어떤 것일까라는 걸 계속 저에게 질문을 했었고 그리고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여행이거든요. 근데 여행은
시간적인 자유도 있어야 되고 경제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근데 언제나 제가 그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답이 아니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